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과 경력 개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의사소통 능력 중에 의사표현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티브 잡스 뛰어넘기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지금은 뭐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업주이자 경영자였던 분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처음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했던 작업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타이틀은 스티브 잡스 뛰어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뭐 프리젠테이션의 교과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이란 거는 무엇일까요? 뭐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업 자료로 제공하는 어, 파워포인트 파일 중에 여기 제가 URL을 연결을 해놨는데 하나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유치를 할 때 김연아 선수가 IOC 위원들 앞에서 했던 프리젠테이션이에요. 이 프리젠테이션은 뭐 다른 부분들도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김연아 선수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뭐 꿈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잘 풀어내서 IOC 위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프리젠테이션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김연아의 프리젠테이션 여기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타이틀에 어, 그 타이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아,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타이틀의 주인공이기도 한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은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리젠테이션에서 지켜야 할 요소들, 그리고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약간 이제 테크닉적인 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쓰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 이렇게 숙달이 된 프리젠터들이 쓰는 뭐 이야기를 리드해 가는 법, 그리고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법들, 이런 것들이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 프리젠테이션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많은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리젠테이션의 성공 10계명이라고 이렇게 10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가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첫인상의 중요성입니다. 예.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메라비안의 법칙은 우리가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말의 내용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라비안이 얘기하는 법칙에 보면 시각적인 요소가 뭐 55%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청각적인 요소가 38%, 그리고 실제로 전하는 말의 내용은 7%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은 이 요소들의 중요성이나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야 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도 뭐 프리젠테이션을 1년에 많이 할 때는 100회 이상도 프리젠테이션을 직장에 다닐 때 했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비중을 두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어떤 요소들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메라비안의 법칙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다 띄워놓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죠. 뭐 대학 다닐 때는 사실 그렇게 남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직장에 나가보면은
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남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각적인 요소들도 뭐 액센트, 이제 뭐 억양을 넣는다던가 말의 톤을 조절한다던가 하는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의 첫 번째는 이제 첫인상의 중요성, 처음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라. 우리가 뭐 프리젠테이션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도 용모와 표정, 제스처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요. 뭐 우리 정장을 입는다던가 넥타이를 매서 포멀한 모습들 보여준다던가 예의 바른 모습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남자들은 굉장히 음이 낮죠. 저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좀 톤을 높여서 내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내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집중이 돼서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메시지도 어떤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인지 키워드인지 전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은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기억하는 내용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한 지금 5가지 요소들을 연이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한 10분 있다가 물어보면 그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기억이 날까요? 여기서 선택과 집중해 보면 333 전개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리젠테이션의 주제는 하나로 일관성이 있고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를 세도막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핵심 주제가 큰 타이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요소들을 3개로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 3개씩으로 요점들을 쪼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주제, 그러니까 대주제죠. 대주제 밑에 소주제로 3가지를 쪼개고 또 요점을 3가지로 쪼개서 저도 이제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저도 얘기하기가 좋고 정리가 되는 프리젠테이션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 무엇보다도 저보다도 발표하는 사람보다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억하기가 쉽게 3가지씩을 쪼개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개 방식을 위에서부터 이제 큰 주제들을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랑 직장을 다닐 때랑 문서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인데,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일단 핵심 주제부터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두 갈씩으로 정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도 전개하는 방식을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거기서 쪼개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나열하지 않고 3가지씩으로 되도록이면 3가지 미만으로 요약을 해서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의 기억을 돕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고대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의 3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의 설득 3요소는 3가지입니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뭐 고대 이제 로마어에서 왔기 때문에 보시면 뭐 로고스라는 말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뭐 로직, 이런 논리적이다 뭐 이런 것들에 가깝죠. 그리고 뭐 파토스나 에토스는 조금 지금 여러분이 와닿는 말하고는 잘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토스는 신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뢰죠, 신뢰. 어,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설득 3요소 중에 가장 중심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인데요. 어떤 사람을 믿고 있다, 신뢰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쉽게 설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뢰라는 것들은 쌓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직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건 중요한데 그간의 신뢰가 쌓였다라는 거는 좀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 저희가 보통 이제 논리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것들에 많이 끌리게 되어 있죠, 사람이. 저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산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을 필요에 의해서 보더라도 저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따지고 이거에 앞서서 아, 저 물건을 갖고 싶다 하는 감정이 더 앞에 있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가 느끼는 그 순간의 느낌 이런 걸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 훨씬 더 설득이 빠르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논리죠. 어떤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해왔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고 제가 어떤 걸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아는 사람들과야 하는 프레젠테이션일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과 한다면 제가 그 사람들과 일면식도 없고 뭐 오늘 처음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심사를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신뢰라는 거는 제가 이제 깔끔하고 뭐 말도 굉장히 중후하게 하고 하면서 믿음직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는 논리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감정들, 니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앞에까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 것이냐,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네 번째 부분 요약하라는 우리가 실제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 장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조건은 직독성, 간결성, 소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구성이라는 말이 좀 낯설 거예요. 직독성은 바로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 간결성은 뭐 많이 들어봤죠. 막 구구절절이 나열하지 않고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간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구성은 저희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이제 보험을 파는 사람, 보험을 영업하는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럼 저한테 저의 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험을 들으라고 설득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아, 지금은 굉장히 다들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지만 아, 요즘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땐 막 목돈도 들어갈 거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보험을 하나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맑지만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미리 사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득을 우리가 소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광고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고요. 뭐 설득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용어인데 이걸 소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좋은 슬라이드의 세 가지 조건은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직독성,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되는 간결성, 짧고 명확하게 표현되는 간결성,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소구성,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과제를 내줬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한테 과제를 많이 제출하고 있죠. 과제를 제출할 때, 어, 뭐, 가르치는 저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림을 하나 넣고 거기에 글자를 몇 글자 써서, 뭐 저는 뭐 토끼를 좋아합니다. 저의 반려동물은 토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한테 토끼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고, 뭐 김철수의 반려동물 이렇게 딱 표시하면 제가, 아, 이 사람은 반려동물로 토끼를 키우거나 아니면 반려동물로 토끼를 키우고 싶거나 좋아하거나 하는구나라고 이미지만 보고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뭐 저는 반려동물로 토끼를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토끼를 좋아하는 이유는 땡땡땡땡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림이나 이미지 또는 도표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나 계획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구절절히 나열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이나 관계로 묶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뭐 앞에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갈 때 333의 전개 방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도 뭐 쭉 내가 필요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세 가지를 구구절절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단위 단위로 묶어서 비슷한 유형이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세 가지 이렇게 안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선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나열하고 막 우리가 보통 뭐 만연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장황하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이나 관계로 묶어서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을 끌만한 대표적인 단어가 없을까입니다. 보통 이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들까요? 사람들은 뭐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이 2배 이상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는 계속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끌어내고 하는 단어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요즘 나쁘게 얘기하면 낚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키워드들을 던져서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계속 집중하고 내 이야기와 자기의 이해관계가 맞다는 걸 확인하고 나를 선택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저희가 꼭 뭐 알파벳을 합쳐서 조어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거기에 적합한 특별한 단어를 만들거나 쓸 수 없을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외울 때 막 앞글자만 따서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딴 사람들도 금세 공감할 만한 어떤 특별한 단어를 던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이 청중 관심을 끌만한 대표적인 단어나 특별한 단어를 던지는 거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소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목적이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은 이 소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3P 분석이라고 3P 분석이라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프리젠테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서로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부분들은 발표자와 청중이 얻게 될 목표를 분석해서 핵심 메시지를 도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나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 방영될 뭐
TV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가 그 TV 프로그램의 시청자라면 누가 그걸 설명해 주러 이렇게 딱 미리 나왔을 때, 아,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던 거, 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오나?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청하고자 하는 저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뭐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일치가 되면 당연히 저도 시청을 하게 될 거고, 또 다른 사람한테 시청하라고 많이 얘기도 할 거예요. 서로의 목적이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그 설명회 자체가. 그리고 하나는 장소입니다.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때 발표 당시에 무엇인가를 팔거나 뭐 선정받거나 뭐 이런다면 장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그룹을 데리고 설명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김연아나 스티브 잡스의 사례는 대규모 관중들 앞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쇼맨십이 필요하죠. 약간의 연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소규모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세밀하게 캐치를 하고, 이제 질문과 답변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하고, 이런 작업들이 대규모 청중으로 하는 구조보다는 더 필요하고, 그리고 뭐 마이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공간을 어떤 공간에서 하느냐, 좀 밀집된 좁은 공간에서 하느냐, 막 대형 강연장에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쓰는 말도 달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이해도의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관심이나 요구가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관심이나 요구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해가야 이제 프리젠테이션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P 분석이라고 나온 부분들이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프리젠테이션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슬라이드의 시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슬라이드 시각화는 프리젠테이션의 기억률을 좌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둘 다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 설명을 막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다면 뭐 3시간 정도 지나면 설명을 들은 거에 3가지 중에 한 2개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기억이 안 난다고 봐야죠. 10%. 그냥 기억을 막 되살리려고 해야지, 아, 그날 뭐 들었었지? 뭐 이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각적인 것만, 이제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3시간 정도 지나면 3가지 중에 2가지 정도 기억나는 건 비슷한데,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중에 한 20% 정도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은 것보다는 조금 더 기억이 나긴 하는데, 시각적인 잔상도 남아있고 이미지도 남아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또 뭐 많이 기억난다고 볼 수 없죠. 20%인데. 근데 시각적, 청각적, 제가 이제 말로 설명 듣는 동시에 자료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3일 정도 지나도 이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65% 정도 기억이 나죠.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딴 거에 대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시각화해서 말로 설명하면서 보여주는 이유가 이 슬라이드 시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로 하는 설득이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단 한 장이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는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을 훈련을 좀 하면은 나중에 직장생활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는 영상을 연결해 놨는데, 이게 이제 사과를 파는 영상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영상이긴 한데, 제가 이 스토리텔링의 사례로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연결해 놨습니다.
이 URL을 눌러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그렇게까지 뭐 강조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리젠테이션이 그냥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사람들을 내가 의도한 대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에 보면 사과를 파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냥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 뭐 2개 1,000원입니다, 뭐 이렇게 싸다, 뭐 가성비가 좋다, 뭐 신선한 사과다, 맛있는 사과다, 품질이 좋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뭐 사랑을 이루어주는 사과다, 뭐 합격할 수 있는 사과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남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유머예요. 유머는 사실 프리젠테이션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분위기를 굉장히 띄울 수도 있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유머는 되게 프리젠테이션이 능숙한 사람은 괜찮은데, 아직 그렇게 훈련이 많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잘못 사용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써 있는데, 나는 되게 적합하고 사람들이 빵 터져서 아우 저 사람 저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설득해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나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익숙해지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9번째는 프리젠테이션의 구성과 관련된 면인데요. 시작할 때는 사실 프리젠테이션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까지는 저희가 사실 미괄식이라고 주제를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뭐 제가 뭐 지금 만약에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왜 교통사고가 났어? 라고 남이 물어보면, 제가 이렇고 저렇고 뭐 오늘 오다가 뭐 신호등이 걸렸는데 뭐 차를 세웠고 뭐 뒤에서 오토바이 가서 내 차를 받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 교통사고가 난 걸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이제 사회에서 뭐 사업을 하면서 남을 설득하고 이럴 일이 있다면, 그렇게 구구절절히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은 다 결론을 먼저 듣고 싶어하고 결론만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할 때는 뭐 여기에는 분위기 1단계에서 분위기 전환 그리고 이야기 핵심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프리젠테이션은 왜 하는 건지, 오늘 프리젠테이션에서 듣는 사람이 얻어갈 수 있는 거 뭔지, 이런 것들을 핵심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발표자 소개하고 뭐 본 발표에서 장점이나 이익,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제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목적에 맞다는 걸 부각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이야기할 거리, 제가 이제 333 구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3가지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본론에서는 이야기한 대로 소주제로 쪼개진 3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대한 거는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발표를 하건 뭐 면접을 보건 뭐 누구 앞에서 사업 발표를 하건, 뭐 저희가 이제 뭐 중간고사를, 제가 보통 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뭐 중간고사 시험으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번 해보건, 뭐든지 처음에 시작했을 땐 주제를 빵 터트려서 이제 오늘 이런 걸 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쭉 이렇게 본론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이렇게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들을 딱 요약했을 때랑 요약하지 않았을 때랑 사람들이 제 얘기가 뭐였구나를 기억하고 제 얘기의 요점은 뭐였으니까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종합하는 게 중요하고요. 감사 인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발표하는 소회라든지 이렇게 내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제가 정말 여러분과 또 인연을 맺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오늘 제가 발표를 해보니까 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서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소회들 아니면 이제 뭐 사례를 들어서 내 예전에 이런 사업들을 성공한 경험이 있다. 꼭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인데요. 10번째는 연습입니다. 연습. 저는 제가 한 해 프리젠테이션을 제일 많이 할 때는 한 3일에 한 번 꼴로 한 것 같아요. 뭐 오전 오후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다닐 때도 있어서 거의 한 100회 정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던 해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뭐 그땐 제가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굉장히 회사가 사업이 잘 되고 바빴던 시기였는데 저도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이럴 때 처음부터 막 편하게 얘기하고 제가 뭐 지금도 전 잘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편하게 얘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저희가 그 단어장 카드 같은 데다가 메모를 다 했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선 이 얘기를 꼭 하고 지나가야지. 뭐 그러면서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해도 사실상 제가 막상 그 남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쓰면은 또 어버버거리고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연습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연습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또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프리젠테이션을 잘하고 싶고 프리젠터로 남 앞에 나서고 싶고 이럴 때는 요즘 핸드폰도 많잖아요. 촬영 기능 다 좋고 이러니까 거치대를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해보고 찍어보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찍어왔어요. 프리젠테이션은 보통 이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주관적인 평가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앞에서 이야기한 저 메라비안의 법칙에서 있는 대로 뭐 첫인상이나 뭐 메시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한 신뢰나 요약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3P 분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청중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잘 흘러가는지 발표의 스토리가 잘 흘러가는지 그리고 굉장히 능숙하게 제가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연아 프리젠테이션을 보면 김연아 굉장히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코칭도 받고 뭐 영어 발음도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딱 뒤에 보통 이제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이 완전히 암기가 돼서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분배해서 이제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이제 약간은 영화처럼 나레이션이 있는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전개가 되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김연아 프리젠테이션 하나를 보시면 저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프리젠테이션으로 평가를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평가는 뭐 외모에서부터 발표 내용 뭐 태도, 행동,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15페이지랑 16페이지가 이번 주의 과제인데요. 첫 번째는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프리젠테이션을 뭐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좀 내용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직업,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타이틀. 그러니까 나는 뭐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뭐 패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난 패션 마케터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다가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 이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한 페이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적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자꾸 세 가지를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리젠테이션을 자꾸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해봐야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발표를 하건 무엇을 만들건 뭐 면접을 보건 간에 이것들이 정리가 되고 내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한테 뭐 지난주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저희가 벌써 강의가 6주 차가 되어 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좀 직접 보고 대면을 하고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학교에 방침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줄질 않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너무 많이 확산세가 커져가지고 저도 과연 이제 학생들한테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같이 수업을 하자는 게 옳은 일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15, 6주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변화가 되면 제가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